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의아한 듯 물으셨다. 얘야, 왜 택시를 타고 왔니? 내 생일 선물로 준 차는 고장이라도 났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차는 이제 저희 어머니 차가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필요하셔서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 후에 하신 행동은 나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날 오후 이진욱 회장 일가의 본가는 따뜻하면서도 웅장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대저택은 중앙 거실에서 풍겨 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것은 매달 열리는 정기적인 가족 모임으로 친척들이 항상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였다. 넓은 자갈 마당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최신 유럽 세단부터 수억 원을 호가하는 대형 SUV까지 모두 반짝이며 맑았던 하늘을 갑자기 뒤덮은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반사했다. 집 안에서는 삼촌, 이모, 사촌들이 이 도시 최고의 케이터링 업체에서 제공한 뷔페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박민준의 바로 옆자리인 메인 테이블에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다. 민준은 조각된 티크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아내를 기다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접시에 담긴 와규 스테이크를 즐기는데 여념이 없었다. 가끔씩 사촌의 농담에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다. 그는 번쩍이는 실크 소재의 명품 셔츠와 눈에 띄는 금시계를 차고 본래 재벌가인 아내의 가족들과 어울려 보이려고 애썼다. 민주는 항상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다. 비록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민준의 회사 직책의 장인인 이진욱 회장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의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고 약간 오만한 태도는 종종 일부 친척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인내심 있고 현명하기로 유명한 이 회장을 존중하여 침묵을 지켰다. 높이 솟은 집담장 밖으로 짙은 남색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며 뜨거운 아스팔트를 적셨다. 택시 문이 열리고 이수진이 내렸다. 아름다운 그녀는 조금 힘들어 보였다. 택시의 카드 단말기가 고장나서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가방을 뒤져야 했다. 그리고는 파스텔 톤의 원피스가 흠뻑 젖지 않도록 가방 끝으로 머리를 가리며 서둘러 내렸다. 문을 열어주는 개인기사도 그녀를 맞아주는 우산도 없었다. 수지는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달려갔고 가족들의 고급차들을 지나쳤다. 거대한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이 약간 찼다. 잠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어깨에 빗방울을 털어낸 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가의 눈초리가 가득한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수진이 중앙거실로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다시 대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히 줄어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수진의 모습은 소박했지만 여전히 우아했고 그녀를 둘러싼 화려함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옅은 미소로 가리려 애썼지만 눈 밑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아버지 이진욱 회장에게 다가갔다. 이 회장은 딸을 날카로우면서도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수진의 신발이 빗물에 약간 더러워진 것과 원피스 끝자락이 축축한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본능은 딸이 그동안 숨기려 했던 문제점을 즉시 감지했다. 이 회장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고 그가 낸 섬세한 소리는 왠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방금 공손하게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춘 수진을 바라보다가 아내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거나 의자를 권하지도 않고 여전히 맛있게 음식을 씹고 있는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회장은 나지막이 헛기침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테이블의 대화는 완전히 멈췄다. 그는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의 사위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간단한 질문이었다. 그는 수진이 왜 늦었는지, 그리고 왜 딸이 마치 대중교통을 타고 온 사람처럼 흠뻑 젖어 보이는지 물었다. 특히 딸의 편안함을 위해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막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주에 보낸 최신형 제네시스 G90의 행방에 대해 의아한 듯 물었다. 그 차가 고장이라도 나서 수진이 뱉은 날씨에 힘들게 택시를 타야 했느냐는 것이었다. 수진은 침묵했다. 입술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남편을 대가족 앞에서 망신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덮어줄 적절한 문장을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수진은 순종적인 아내였다. 비록 마음이 자주 찢어지더라도 항상 남편의 체면을 지키려 애썼다. 그러나 수진의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기 전에 민준이 입에 음식이 반쯤 찬 채로 대화를 가로챘다. 아주 편안하고 죄책감 없는 태도로 민준은 장인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큰 소리로 그 제네시스 G90이 지금 그의 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손에 있다고 말했다. 민준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일인 것처럼 설명했다. 그의 어머니가 계모임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크고 고급스러운 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듣는 사람의 피를 끓게 할 주장을 덧붙였다. 매일 회사만 다니고 수수하게 옷을 입는 수지는 소박하게 살아야 하며 온라인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주차 공간을 찾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방은 순식간에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삼촌들과 이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 차가 이 회장이 외동딸인 수진에게 준 개인적인 선물이지 허영심으로 유명한 사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말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선물을 준 사람 앞에서 분수를 모르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수지는 극심한 수치심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택시를 탄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남편이 수진의 친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원피스 끝자락을 움켜쥐었다. 발밑에 바닥이 갈라져 자신을 삼켜주기를 바랐다. 남편이 아내의 편안함보다 어머니의 체면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이 회장의 반응은 민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수진의 아버지는 테이블을 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심지어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다. 이 회장은 잠시 침묵하며 마치 이상한 곤충을 관찰하듯 사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였다. 그는 민준이 방금 내뱉은 궤변을 이해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회장은 김 여사가 그 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며 민준의 정직함을 높이 산다고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했다. 장인의 반응을 동이나 적어도 젊은 세대를 대하는 노인의 무력함의 표시로 받아들인 민준은 승리감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저항 없이 아내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는데 성공했다고 느끼며 우쭐해했다. 실크 식탁보로 덮인 식탁 아래에서 이 회장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지 않고도 그의 손가락은 이미 익숙한 메신저 앱을 열어 회사의 보안팀과 운영팀에 짧은 명령을 입력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자산 회수 프로토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문장의 명령이면 충분했다. 메시지는 순식간에 전송되었고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향한 파괴의 폭풍을 몰고 갔다. 이 회장은 다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커피잔을 들어 맛있게 한 모금 마셨다. 마치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 계약에 막 서명한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수진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며 아버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민준은 개걸스럽게 식사를 계속했다. 그의 머리 위에서 다모클레스의 칼이 그의 오만함을 베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의 사교계 명사들이 모이는 고급 쇼핑몰에서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흐린 하늘도 김영희 여사가
자신의 새 장난감을 과시하려는 의지를 막지는 못했다. 웅장한 메인 로비의 드롭오프 구역에 반짝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약간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다. 김 여사는 턱을 치켜들고 그 차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 로고를 과시하기 위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 악어 가죽 모조품 핸드백이 팔에 걸려 있었고 손가락에는 과하게 반짝이는 금반지들이 가득했다. 김 여사 주위에는 5명의 계모임 친구들이 다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감탄하는 눈빛도 있었고 질투하는 눈빛도 있었으며 사실 평범한 김 여사 집안의 배경을 알기에 몰래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무대는 김 여사의 것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이 크고 멋진 차가 사랑하는 아들 민준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민준의 사업이 급성장하여 거의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이 차를 할부 없이 현금으로 사줄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그녀는 마치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듯 차의 보닛을 두드리며 열선 및 통풍 기능이 있는 편안한 좌석과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을 자랑했다. 그녀는 수진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며느리는 아들의 성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친구들은 가식적인 칭찬을 쏟아냈고 김 여사는 더욱 우쭐해졌다. 그들은 민준이 얼마나 효자인지 성공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들을 둔 김 여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칭찬했다. 김 여사는 그 모든 칭찬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심지어 낡은 세단을 타고 온 친구 중 한 명에게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차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넌지시 핀잔을 주기도 했다. 거의 30분 동안 이어진 과시 세션에 만족한 김 여사는 마침내 모임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우아하게 작별 인사를 하며 피부 관리를 위해 단골 미용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문손잡이의 버튼을 눌러 차문을 열고 새 가죽 냄새가 나는 시원한 실내로 들어갔다. 운전석에 앉아 자세를 바로잡아 키가 커 보이게 한 후 아직 로비 보도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다. 자신감 넘치게 김 여사는 시동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악몽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부드러운 엔진 시동 소리 대신 귀를 찢는 듯한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보통 미래적인 그래픽으로 빛나던 대시보드의 계기판이 완전히 빨갛게 변했다. 모든 경고등이 고장난 디스코 조명처럼 동시에 깜빡이며 좁은 실내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 여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가 자랑하던 프리미엄 스피커를 통해 자동차 컴퓨터 시스템의 자동 음성이 크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롭고 로봇 같았지만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다. 경고,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자산 이용이 감지되어 보안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관리자에 의해 엔진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잠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김 여사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시동 버튼을 여러 번 누르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심지어 손바닥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하지만 차는 비싼 고철 덩어리처럼 완전히 죽어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두꺼운 화장을 망가뜨리며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상황은 자동차 보안 시스템이 도난 경보로 경적을 규칙적으로 울리면서 더욱 창피해졌다. 높은 천장의 쇼핑몰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경적 소리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쇼핑몰 경비원, 지나가는 방문객, 택시기사, 그리고 물론 아직 떠나지 않은 김 여사의 계모임, 친구들까지 모두 그 제네시스 쪽을 쳐다보았다. 아까 감탄하던 김 여사의 친구들은 이제 웃음을 참으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수족관 속 물고기처럼 당황하며 안에서 유리창을 두드리는 김 여사를 보며 말이다. 김 여사는 창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 회장의 IT팀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되는 중앙 잠금 시스템에 의해 문은 자동으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급차 안에 갇혀
수백 쌍의 눈에 공짜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회장의 회사 본사에서 한 젊은 IT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회사 소유주로부터 우선순위 명령을 실행했다. 그의 화면에는 해당 번호판의 차량 상태가 잠김,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 직원은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심리적 충격 효과를 주기 위해 3분의 시간 간격을 둔 후 문잠금을 해제하고 동시에 현장에서 대기 중인 자산 회수팀에 현재 위치 신호를 전송했다. 멀리 쇼핑몰 로비에서 김 여사는 그 3분을 3년처럼 느꼈다. 그녀는 친구들이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우스꽝스러운 사건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방음 처리된 차유리 때문에 목소리가 막혔다. 그녀는 히스테리하게 울었다. 아이 메이크업이 번져 검은 액체가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동안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사모님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냈다. 마침내 딸깍하는 큰 소리와 함께 문잠금이 자동으로 풀렸을 때 김 여사는 바로 나오지 않았다. 너무 지치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멀리서 대기업 로고가 선명한 밝은 주황색 견인 트럭이 이미 로비 구역으로 들어와 인파를 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럭에서 내린 직원들은 꾀죄죄한 평범한 견인 기사가 아니라 건장하고 단호한 표정의 검은색 사파리 제복을 입은 2명의 보안 요원이었다. 그들은 자산 압류 법적 서류가 담긴 서류철을 들고 확고한 걸음으로 김 여사의 차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때서야 김 여사는 이것이 단순한 엔진 고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반격이었고 그녀는 이미 산산조각 난 자존심 외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평소 방문객들의 활동으로 붐비던 쇼핑몰 로비의 분위기는 이제 긴장감 넘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공연장으로 변했다. 소리 없이 회전하는 경광등을 단 거대한 주황색 견인 트럭의 등장은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인파를 갈랐다. 트럭의 양쪽에는 수진의 아버지 소유 대기업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한국 재계에서 매우 존경받는 이름이었다. 트럭에서 내린 건장한 2명의 보안 요원은 평범한 기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슴에 회사 배지를 달고 귀에 통신 장비를 착용한 깔끔한 검은색 사파리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평평하고 차갑고 전문적이었으며 VIP 드롭오프 구역 한가운데에 멈춰선 제네시스 G90을 향해 걸어갈 때 그들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갇혀 있었다. 차의 어두운 창문 때문에 밖의 사람들 표정을 보기 어려웠지만 수백 쌍의 눈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움과 아직 남은 자존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운전석 창문을 단호하게 두드리자 김 여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소리쳐 그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목소리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요원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전자장치를 꺼내 문손잡이에 대자 즉시 차문 잠금이 딸깍하는 큰 소리와 함께 풀렸다. 운전석 문이 활짝 열리면서 로비의 뜨거운 공기와 군중의 소음이 시원한 실내로 밀려 들어왔다. 보안 요원은 약간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말투에는 전혀 친절함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회사 자산을 즉시 확보해야 하므로 김 여사에게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느낀 김 여사는 즉시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핸들을 있는 힘껏 붙잡고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는 그 차가 자기 아들 민준의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강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김 여사의 히스테리한 외침은 로비 천장에 울려 퍼졌고 쇼핑몰 방문객들은 그 난동을 부리는 중년 여성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더욱 가까이 모여들었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창피한 사건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공식 서류가 담긴 플라스틱 파일을 꺼냈다. 그는 인감이 찍힌 자산회수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그는 군중의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해당 차량이 이진욱 회장의 회사 운영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서면 허가 없는 자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자산과 오용이라는 단어는 아직 보도에 멍하니 서 있던 김 여사의 사교계 친구들의 귀에 윙윙거렸다. 그들의 표정은 혼란스러움에서 경멸로 가득 찬 표정으로 바뀌었다. 김 여사가 자랑하던 고급차가 사실은 사돈의 회사차를 빌린 것이지 아들의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 여사가 계속 저항하며 내리기를 거부하자 보안 요원들은 마침내 절차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한 요원이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민첩하지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의 손을 핸들에서 떼어냈다. 김 여사는 발작하는 아이처럼 몸부림쳤다. 그녀의 발은 허공을 찼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중년 여성의 힘은 훈련받은 2명의 경비원의 힘과 비교할 수 없었다. 몇 초 만에 김 여사는 차에서 끌려 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로비 기둥을 잡고 균형을 잡지 않았다면 아스팔트에 넘어질 뻔했다. 그녀의 가짜 핸드백이 떨어졌고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값싼 립스틱, 구겨진 휴지, 그리고 쇼핑 영수증만 가득한 두툼한 지갑이었다. 다음 장면은 모든 굴욕의 절정이었다. 견인 기사는 재빨리 제네시스의 앞범퍼 아래에 고리를 걸었다. 견인 기계가 굉음을 내며 거대한 차를 트럭 위로 부드럽게 끌어올렸다. 김 여사는 달려가 트럭 몸체를 두드리며 울부짖었고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마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구해줄 것처럼 민준의 이름을 외쳤다. 그러나 영웅은 오지 않았다. 트럭은 천천히 멀어져 갔고 김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회적 지위의 상징을 함께 가져갔다. 그녀는 길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높이 세웠던 머리는 이제 엉망이었고 마스카라가 번져 대낮에 유령처럼 보였다. 주변 사람들 중 아무도 돕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 사건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느라 바빴다. 아까 낡은 차에 대해 핀잔을 들었던 김 여사의 계모임 친구 중 한 명인 입이 험한 여자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김 여사가 일어서는 것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고 단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아들 차가 사업상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으니 카카오 택시나 부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은 다른 친구들의 작은 웃음소리를 자아냈다. 김 여사는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짓 위에 세워진 그녀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 방문객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경비원에게 끌려가는 김 여사 영상. 단 몇 분 만에 수천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도시 가십 계정에 올라옴. 제목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사모님 스타일은 명품. 알고 보니 사돈 회사 리스차. 다시 이 회장의 저택으로 돌아와 파티 분위기는 쇼핑몰 로비에서 방금 일어난 혼란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여전히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부드러운 피아노 연주곡이 디저트를 즐기는 손님들을 위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수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앞에 놓인 빈 접시를 응시하며 옆에서 여전히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남편의 씹는 소리를 애써 무시하려 했다. 민주는 매우 편안해 보였다. 가끔 입을 가리지 않고 작은 트림을 하며 아까 이 회장의 질문에 논쟁 없이 대답하는데 성공한 후 장인 집에서 작은 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그 방의 고요함이 큰 폭풍이 닥치기 전에 고요함이라는 것을 몰랐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민준의 휴대폰이 최대 볼륨으로 설정된 트로트 벨소리와 함께 격렬하게 진동했다. 그 소리는 방의 고요함을 깨뜨렸고 몇몇 삼촌들이 성가신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민준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에 어머니라는 이름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새 차를 과시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전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활짝 웃었다. 자신감 있게 민주는 식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모든 사람이 그의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나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감사의 말이 아니라 비통한 울음소리가 섞인 히스테리한 비명이었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옆에 앉아있던 수진에게도 희미하게 들렸다. 민준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어졌다가 분노로 창백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끊어지는 보고를 들었다. 차가 악당들에게 강제로 끌려갔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며 지금은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이었다. 민준의 좁은 머리는 즉시 이것이 수진의 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수진이 상처받아서 몰래 경찰에 신고하거나 차 보험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노가 극에 달했다. 민준은 숟가락을 접시에 내던져 시끄러운 소리를 냈고 방 전체가 즉시 조용해졌다. 그는 갑자기 일어섰다. 그의 의자는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큰 소리를 냈다. 눈을 부릅뜨고 민준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수진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는 참석한 수십 명의 친척들 앞에서 아내에게 소리쳤다. 그는 수진을 시어머니를 망신시킨 불효한 아내라고 비난했다. 민준은 수진이 무슨 짓을 했길래 차가 끌려갔냐고 소리쳤다. 민준의 목에 핏대가 섰다. 그의 얼굴은 온갖 욕설을 퍼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동정과 피로가 섞인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수진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열기도 전에 한중저음의 목소리가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 민준의 분노를 가로막았다. 이 회장이 주빈석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서두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을 숨죽이게 하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을 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한 손을 살짝 들어 민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놀랍게도 불같이 화를 내던 민준은 조용해졌다. 그의 입은 여전히 약간 벌어져 있었다. 이 회장은 테이블 주위를 걸었다. 그의 걸음은 확고했으며 사위에게 다가갔다. 그는 민준 앞에서 정확히 두 걸음 멈춰서서 그 젊은 남자의 눈을 날카롭고 꿰뚫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많은 비즈니스 경쟁자를 꺾어온 기업가의 시선이었다. 이 회장은 무미건조한 톤으로 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차가 원래 소유주인 회사가 현재 사용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회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준은 장인의 말을 이해하려 했으며 입을 벌렸다. 이 회장은 이번에는 더 차가운 톤으로 말을 이었다. 그는 민준의 어머니가 차가 필요하다고 들었으니 길가에서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즉시 가보라고 했다.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이 회장은 다시 그의 말을 잘랐다. 치명적인 침착함으로. 이 회장은 민준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민준이 타고 온 세단에 키를 달라고 했다. 민준이 그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회사 차였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바지 주머니를 잡았고 그 키를 넘겨주기를 꺼렸다. 이 회장은 옅고 무서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 차가 직원을 위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0으로 민준의 이름이 중대한 윤리 위반과 자산 남용으로 회사 직원 명단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민준은 더 이상 그 차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했다. 해고 소식은 마치 이 회장이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달되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아내의 모든 가족 앞에서 해고당했다. 그는 지지를 얻기 위해 수진의 삼촌들과 이모들을 돌아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혐오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회장은 손을 내밀어 열쇠를 요구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주머니를 뒤져 세단 키를 건넸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것 같았다. 그 차와 직업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굴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붉은색 지폐 한 장, 5만 원짜리를 꺼냈다. 그는 그 돈을 깔끔하게 접어 민준의 비싼 셔츠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이 회장은 그 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린 후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그 돈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탈 요금이라고 했다. 고급 택시는 너무 비싸고 민주는 아까 수진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절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회장은 방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집보안 책임자에게 눈짓을 보냈다. 건장한 2명의 집 경비원이 다가왔다. 그들은 민준을 거칠게 건드리지 않고 단지 양옆에 서서 민준이 즉시 떠나도록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아내가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느라 바빴고 마치 민준이 더 이상 그곳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비틀거리는 걸음과 산산조각난 자존심으로 민준은 그 웅장한 식당에서 쫓겨나 다 먹지 못한 맛있는 음식들을 지나 출구로 향했다. 그의 뒤에서 가족들의 대화가 서서히 다시 들려왔다. 마치 경치를 방해하는 쓰레기가 방금 제자리에 버려진 것처럼 민준은 이진욱 회장의 저택 정문을 나서며 폭발할 듯한 분노와 뼈를 깎는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를 호위하던 건장한 2명의 경비원은 높이 솟은 철제 대문까지 계속 그를 따라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민준이 이제 이 고급 저택에서 즉시 치워져야 할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듯했다. 자동문이 그의 등 뒤에서 쿵하는 무거운 금속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닫혔을 때 민준은 마치 자신의 편안한 삶으로 가는 문이 영원히 잠긴 것처럼 느꼈다. 그는 담장 밖 보도에 멍하니 서서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는 웅장한 집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가 쫓겨나고 해고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위로서 저녁의 나머지를 즐겼어야 할 장소였다. 아까부터 흐렸던 하늘은 마침내 그 내용물을 쏟아냈다. 비는 이슬비가 아니라 차갑고 세찬 폭우였다. 마치 자연도 민준에 대한 굴욕의 파티에 동참하는 것 같았다. 오늘 민준은 나뭇잎이 물의 공격을 막기에 충분히 빽빽하지 않은 길가 나무 아래로 급히 피했다. 수진의 추가 신용카드로 산 비싼 실크 셔츠는 이제 젖어서 피부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그는 당황하며 바지 주머니를 뒤져 화면이 빗방울에 약간 젖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택시 호출 앱을 열었다. 장인어른의 이웃이나 지인이 그를 거지처럼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 회장이 사는 고급 주택단지는 매우 엄격한 보안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의 휴대폰에 있는 택시 호출 앱은 집주인의 출입 허가가 없는 한 운전사가 픽업을 위해 해당 개인 클러스터 지역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알림을 표시했다. 민준은 앞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기를 바랐지만 그의 전화는 거부되었다. 그의 번호는 분명히 차단되었거나 무시하도록 표시되어 있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준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거의 2km 떨어진 주택, 단지 정문까지 걸어가야 했다. 보통 에어컨이 나오는 차로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그의 앞에 고문의 길로 펼쳐졌다. 민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반짝이는 가죽 구두는 아스팔트의 더러운 물웅덩이를 밟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자존심에 고통스러웠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들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5분도 채 안 되어 민준은 완전히 흠뻑 젖었다. 포마드로 깔끔하게 정리했던 머리는 이제 이마를 덮으며 축 처졌다. 빗물이 얼굴에 세차게 흘러내려 나오기 시작한 분노의 눈물을 감추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진을 저주했다. 그는 이 회장을 저주했다. 그는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느꼈다. 그의 비뚤어진 논리에 따르면 사위로서 그는 그 시설을 누릴 권리가 있었고 장인의 분노는 단지 차 문제 때문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짜 문제가 수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렴치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민준이 폭풍우를 뚫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을 때 매우 밝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뒤에서 그의 등을 비추었다. 민준은 보도 가장자리로 비켜서며
그 차가 단지 지나가는 이유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차는 그에게 다가오면서 속도를 줄였다. 그것은 진주색의 대형 SUV였다. 오늘 낮에 그의 어머니에게서 회수된 것과 똑같은 종류의 차였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새 차였고 번호판은 아직 임시 번호판이었다. 민주는 혹시나 약간의 동정심이라도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마도 이 회장이 마음을 바꿔 운전사에게 자신을 정문까지 데려다 주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 차의 창문은 최고의 발수 코팅으로 관리되어 맑았기 때문에 민주는 안에 누가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운전석에는 이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 중년 남자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편안하게 운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건조했으며 밖에서도 희미하게 들리는 클래식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는 더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수진은 뜨거운 음료가 담긴 텀블러 컵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차가 민준 바로 옆을 천천히 지나갈 때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민준은 아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수진이 고개를 돌려 춥고 떨고 있는 남편을 보고 아버지에게 멈춰달라고 부탁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수진은 앞만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민준이 길가의 가로등이나 쓰레기통처럼 주목할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수진의 눈에는 증오가 없었다. 있는 것은 오직 절대적인 무관심뿐이었다. 차는 다시 속도를 높였다. 타이어가 꽤 깊은 물웅덩이를 지나며 이미 젖은 민준의 바지에 갈색 진흙을 튀겼다. 민준은 진흙과 빗물에 흠뻑 젖어 멍하니 서서 그 고급 차의 후미등이 출구 게이트를 향한 길모퉁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뼈를 애는 추위 속에 홀로 남겨진 채였다. 1시간 후 민준은 마침내 월세집에 도착했다. 그동안 자신의 집이라고 불렀던 집이었다. 비록 월세와 할부금은 모두 수진이 지불했지만 말이다.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그는 문을 쾅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약간의 온기나 적어도 감정을 터뜨릴 곳을 찾기를 바랐다. 그러나 거실에서 그를 맞이한 광경은 그의 머리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집은 엉망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김 여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여전히 뺨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도 흠뻑 젖어 있었다. 쇼핑몰에서 제대로 된 차를 구하기 어려워 혼자 고군분투했던 것 같았다. 민준이 똑같이 비참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 것을 보고도 김 여사는 안부를 묻거나 수건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즉시 일어나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가리키며 아들로서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쳤다. 김 여사는 쇼핑몰에서의 비극을 과장하여 다시 이야기하며 자신이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도시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민준을 탓했고 민준이 수진에게 너무 무르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설차를 회수하는 무례한 행동을 할 용기를 냈다고 비난했다. 김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은 그리 크지 않은 집을 가득 채웠고 민준의 귀를 윙윙거리게 만들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의 비명에 맞받아쳤다. 그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이 모든 것이 과시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어머니가 그 차의 소유권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회장 대가족 앞에서 해고되고 쫓겨나고 망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해고라는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나 그 여자의 자존심은 실수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높았다. 그녀는 오히려 사실을 뒤집었다. 만약 민준이 항상 자랑하던 것처럼 정말로 성공하고 부자였다면 해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아들의 싸움은 격렬하게 계속되었고 서로를 탓하며 그동안 화목하고 부유한 가족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왔던 서로의 치부를 드러냈다. 그 논쟁은 그들의 배에서 동시에 큰 소리로 꼬르륵 소리가 났을 때에야 멈췄다. 배고픔이 감정을 압도했다. 그들은 오늘 낮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회장의 파티에서 먹은 고급 음식은 추억이 되었고, 김 여사도 과시하느라 바빠서 쇼핑몰에서 점심을 먹지 못했다. 스트레스와 비에 젖은 피로 때문에 배고픔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존심을 꺾으려 했다. 그는 옷 때문에 젖은 소파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많고 비싼 패스트푸드를 주문할 생각이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이 적어도 이 나쁜 날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음식 배달 앱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은 재빨리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 레스토랑의 가족 세트 메뉴를 선택했다. 몇 가지 사이드 메뉴와 큰 음료도 추가했다. 총 청구액은 거의 3만 원에 달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주문 버튼을 누르고 앱에 저장된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선택했다. 로딩원이 휴대폰 화면에서 돌았다. 민주는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을 상상하며 침을 삼켰다. 그러나 주문 접수 알림 대신 화면에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거래 실패, 카드 발급사에서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네트워크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가 친구들 앞에서 항상 자랑하던 플래티넘 카드였다. 결과는 같았다. 거절됨, 식은땀이 아직 마르지 않은 빗물과 섞여 관자놀이에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체크카드, 쇼핑카드, 디지털 지갑에 등록된 모든 카드를 시도했다. 하나씩 모두 거래를 거부했다. 그때 현실이 그를 세게 후려쳤다. 그는 그 모든 카드가 주 계좌가 수진의 급여 계좌인 추가 보조 카드라는 것을 막 기억해냈다. 그동안 수진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지원했고 민주는 단지 카드를 긁기만 했을 뿐이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자신의 개인 계좌, 이 회장 회사에서의 직장에서 나온 급여 계좌의 잔액을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15만 원. 그것이 그가 직접 번 돈의 전부였다. 나머지는 지난달 어머니의 전자제품 할부금으로 이미 다 써버렸다. 그 계좌도 이제 해고되었기 때문에 곧 동결될 상태일지도 몰랐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김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진이 모든 것을 차단했다는 것이었다. 김 여사는 좌절감에 비명을 지르며 소파 쿠션을 민준에게 던졌고 자신의 집에서 굶주려야 하는 운명을 한탄했다. 마치 그 고통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갑자기 집 밖의 전기 계량기에서 삑삑삑 하는 날카롭고 지속적인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기 토큰 잔액이 위험 수준이라는 경고음이었다. 민준과 김 여사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전기 토큰은 항상 자녀들의 물류 필요를 관리하는 이 회장의 가사 도우미에 의해 자동으로 충전되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시설은 없었다. 그 경고음은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민주는 주머니를 뒤져 아까 이 회장이 준 현금을 찾았다. 5만 원짜리 지폐는 흠뻑 젖고 구겨져 있었다. 그가 앞 편의점에서 전기 충전 카드를 사기 위해 달려갈 생각도 하기 전에 딱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그 즉시 집의 모든 불이 꺼지고 선풍기가 멈추고 텔레비전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월세집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가끔씩 창밖에서 번개가 칠 때만 비춰졌다.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처럼 훌쩍이기 시작하는 김 여사의 흐느낌이 들렸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소파에 기대 앉았다. 배는 굶주림으로 아팠고 몸은 추위로 떨렸으며 지갑은 텅 비어 있었다. 오늘 밤 버릇없이 자란 인생에서 처음으로 민주는 진정한 가난이 무엇인지 느꼈다.
음식도 빛도 그리고 탈출구도 없었다. 그날 아침 햇살은 전기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민준의 월세집의 암울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뜨겁게 내리쬐었다. 밤새 선풍기와 에어컨이 꺼져 있던 탓에 민준은 땀으로 끈적이는 몸으로 잠에서 깼다. 그는 욱신거리는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어젯밤의 스트레스와 굶주림의 잔재가 여전히 그의 몸을 괴롭혔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가사 도우미가 보통 끓여주던 커피 향도 없었다. 그리고 최악은 수도 펌프 역시 끊긴 전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민주는 이미 흐려진 욕조에 남은 물로 몸을 씻고 어제 흠뻑 젖었던 금우복 셔츠를 다시 입었다. 셔츠는 이제 말랐지만 구겨지고 퀴퀴한 냄새가 났으며 바지의 진흙 얼룩은 젖은 천으로 문질렀음에도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방구석에 깨진 거울을 보며 꾀죄죄하고 잠 부족으로 충혈된 눈, 그리고 깔끔하지 않게 자라기 시작한 수염 등 엉망진창인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큰 자존심은 여전히 그를 사무실로 향하게 했다. 아직 현실을 부정하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제의 해고가 단지 이 회장의 감정적인 협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서 사과하거나 적어도 헌신적인 업무 태도를 보이면 장인이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보통 에어컨이 나오는 세단 안에서 편안하게 다니던 출근길은 이제 그 자체로 고문이 되었다. 민주는 큰 길까지 걸어가서 수천 명의 다른 승객들의 땀 냄새로 가득 찬 붐비는 시내버스에 끼어 타야 했다. 그는 문 근처에 꽉 끼어 서서 구두가 밟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빈속으로 인한 메스꺼움을 참았다. 서울의 중심 업무 지구에 도착한 민주는 이 회장 소유의 고층 빌딩을 향해 억지로 꼿꼿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옷깃을 바로잡으며 이미 사라진 위험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보도에서 마주친 몇몇 전 동료들의 시선은 달랐다. 그들은 인사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냉소적으로 쳐다보며 속삭였다. 파티에서 있었던 일과 그의 어머니의 바이럴 영상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의 발걸음보다 빠르게 퍼져나간 모양이었다. 민주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웅장한 건물 로비로 들어섰다. 그는 자동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 목에 걸린 사원증을 꺼냈다. 지난 3년 동안 근육 기억이 된 동작으로 그는 그 카드를 스캐너에 댔다. 보통은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개찰구가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계가 길고 날카로운 버저 소리를 냈고 표시등이 밝은 빨간색으로 켜졌다. 접근 거부라는 글자가 기계의 작은 화면에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민주는 당황스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며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카드를 대보았다. 그의 뒤에 선 직원들의 줄이 짜증스럽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거부 소리는 그의 추방자 신분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들렸다. 민준이 좌절감에 기계를 치기 전에 건장한 2명의 건물 보안 요원이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민준이 예전에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어머니의 쇼핑백을 들어달라고 시키곤 했던 보안팀장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 요원의 시선은 차갑고 낯설었다. 마치 의심스러운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요원은 경례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사무실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렸다. 그 명령은 이사회에서 직접 내려왔고 민준의 이름은 이미 건물 보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민준은 반박하려 애쓰며 오해를 풀기 위해 인사부 이사를 만나고 싶다고 소리쳤지만 요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보안 요원은 허리를 약간 숙여 안내 데스크 아래에 놓여있던 라면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 상자를 민준의 가슴에 거칠게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그의 책상에서 치워진 개인 물품들이 놓여 있었다. 유리가 깨진 자신과 수진의 사진 액자, 보스라고 쓰인 커피 머그, 스테이플러, 그리고 몇 자루의 값싼 볼펜이었다. 그 고물 더미 위에는 공식 회사 로고가 찍힌 봉인된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의 눈은 딱딱하지만 치명적인 법률 용어들을 훑어내렸다. 해고 사유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중대한 윤리 강령 위반, 회사 자산 남용, 그리고 기업 이미지 훼손 행위. 퇴직금도 추천서도 없었다. 있는 것은 모든 재고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될 것이라는 통지뿐이었다. 민주는 붐비는 로비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서 그 상자를 넉나간 사람처럼 껴안았다. 그는 지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기분이었다. 수치심이 얼굴부터 귀까지 타올랐다. 그는 몸을 돌려 건물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다. 한때 그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을 주었던 곳에서 멀어졌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대기업에서 3년간의 경험으로 다른 곳, 심지어 이 회장의 경쟁사에서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얼마 남지 않은 인터넷 데이터로 그는 경쟁사에 있는 몇몇 지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예전에 그를 스카우트하려 했던 다른 부동산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에게 연결되었다. 민주는 쾌활하게 들리려고 애쓰며 친근하게 인사하고 새로운 도전을 찾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 잠시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저편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서둘렀다. 그 사람은 민준의 말을 자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이 비즈니스 업계가 매우 좁고 자산 남용에 대한 소문은 누구의 평판에도 독약과 같다고 설명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회사도 이 회장에게 직접 해고당하고 청렴도 기록이 나쁜 사람을 고용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한 후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10번째 연락처까지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같았다.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으며 어떤 사람은 민준의 이름이 이미 업계 인사 담당자 협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 회장은 정말로 모든 문을 닫아버렸다. 민준은 직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잃었다. 잔인한 서울의 햇볕 아래에서 민준은 자신이 이제 어디에서도 팔리지 않는 쓰레기 평판을 가진 실업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추방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민준의 삶은 더욱 깊은 어려움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텔레비전부터 믹서기까지 남은 전자제품을 하나씩 동네 고물상에게 매우 싼 값에 팔아 어두운 월세집에서 버텼다. 그 돈은 하루 한 끼 김밥을 먹고 조명용 양초를 사기에 겨우 충분했다. 그 절망 속에서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들고 찾아왔다. 수진이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민주는 교활한 눈으로 소송 서류를 읽었다. 그의 조작적인 머리는 이것을 끝이 아니라 황금 기회로 보았다. 그는 재산 분할에 대해 생각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수진의 재산과 이 회장의 선물은 매우 많았다. 민준의 논리에 따르면 그는 정식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방구석에서 차가운 김밥을 씹고 있던 김 여사는 재산 소송 이야기를 듣자마자 활기를 띠었다. 그녀는 아들의 귀에 독을 속삭이며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고급 주택, 자동차, 그리고 회사 주식의 분할을 요구하라고 했다. 김 여사는 법이 반드시 남편의 편을 들 것이며 수진이 전 남편을 빈털터리로 내버려 둘 만큼 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민준을 확신시켰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민준은 도시 외곽 상가에 사무실을 둔 값싼 변호사를 고용했다. 사건을 이기는 것보다 허풍을 더 많이 떠는 변호사였지만 민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백만장자가 되어 나올 것이라는 헛된 확신을 가지고 법정에 갔다. 재판날이 되었다. 가정법원의 분위기는 딱딱하고 차가웠다. 민주는 남은 옷 중 가장 좋은 셔츠를 입고 왔다. 지난주에 체중이 급격히 줄어 조금 헐렁해 보였지만 그는 판사의 동정을 얻기 위해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탐욕으로 빛나고 있었다. 방 반대편에서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정말 달랐다. 그녀는 우아한 남색의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늘어뜨린 스카프를 두르고 빛나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깨끗하고 차분했으며 민준이 전에 본 적 없는 단호함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수지는 혼자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나라 최고의 가족법 변호사팀과 함께였다. 서류 더미가 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재판은 소장 낭독과 답변으로 시작되었다. 공동 재산을 논의할 차례가 되자 민준의 변호사는 즉시 터무니없는 요구로 공격했다. 그는 수십억 원 상당의 자산 분할을 요구했다. 민준이 가족 사업을 관리하고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민준은 심지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재산 한 푼 없이 비인간적으로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물질적 및 정신적 보상을 요구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그들이 받을 돈을 상상하며 반짝였다. 그러나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승리의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두꺼운 안경과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중년의 남성인 수진의 수석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민준의 주장을 감정적인 말로 반박하지 않고 데이터로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에 3년의 결혼 생활 동안에 가계 재무법예약 감사 증거를 제시할 허가를 요청했다. 그 변호사는 벽돌처럼 두꺼운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청구서, 그리고 이체 증거 더미가 든 큰 상자를 열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 동안 민준은 수진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민준의 얼마 안 되는 월급은 항상 개인적인 용도와 김 여사의 생활 방식을 위해 다 써버렸다. 더 심각한 것은 수진의 변호사가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즐겼던 모든 호화로운 시설, 해외여행,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보석, 심지어 고향에 있는 어머니 집의 리모델링 비용까지 모두 수진 명의의 추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서면 허가 없이 그리고 부부의 합리적인 생활비를 벗어난 자금 사용은 부채로 분류되었다. 그 변호사는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쾌락주의적 지출 총액이 25억 원이라는 환상적인 숫자에 달한다는 요약본을 제시했다. 법정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숫자는 너무 커서 재판장이 미간을 찌푸리고 민준을 신문하는 눈으로 쳐다보게 만들었다. 민준은 창백해졌다. 그는 그것이 아내의 선물이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선서아의 시어머니의 사치를 위해 그렇게 큰 금액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반면 자신은 사업 자금을 위해 종종 절약해야 했다고 말했다. 수진은 그동안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침묵했지만 민준이 재산 분할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돈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수진의 변호사는 반소, 즉 맞고소를 제기했다. 그는 민준에게 모든 돈을 반환하거나 그 돈으로 구매한 자산이 손해배상으로 압류될 것을 요구했다. 판사의 망치가 우레 같은 소리를 내며 내려쳐졌고 그것은 민준의 미래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재판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심리한 후 수진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민준의 모든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판사는 민준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자금의 반환 의무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판결했다. 그 보증으로 판사는 피고 또는 그의 가족 명의의 자산 중 해당 자금 흐름으로 구매된 것으로 입증된 자산의 압류를 명령했다. 이는 김 여사의 고향에 있는 유일한 집, 최근 수진의 신용카드 돈으로 담보를 갚은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이 경매를 위해 국가에 의해 압류될 것임을 의미했다. 그 판결을 듣고 김 여사는 법정에서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몸은 경련을 일으켰고 눈은 자신의 탐욕이 자신이 가진 남은 재산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법정 바닥에 기절하여 소동을 일으켰다. 민주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몸은 마치 뼈가 뽑힌 것처럼 힘이 없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의 눈에서 연민을 기대했다. 그러나 수진은
이미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뒤에서 의료진이 김 여사를 옮기기 위해 들어왔다. 한편 민주는 자신이 방금 자신의 무덤을 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왔지만 수십억 원의 빚을 진 노숙자로 돌아갔다. 판사의 망치가 가정법원에서 내려쳐진 후 민준과 김 여사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자산 압류 집행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아들의 해외 성공의 상징으로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고향의 유일한 집은 이제 국가에 의한 압류라는 문구가 적힌 눈에 띄는 붉은색 철판이 붙어 있었다. 돌아갈 곳도, 담보로 잡을 자산도, 그리고 괜찮은 주거지를 임대할 돈도 통장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2달 연속 임대료를 체납하여 이전 월세집에서 강제로 쫓겨났고 이제는 매우 붐비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쪽방촌에 버려졌다. 그들의 새 거주지는 햇빛이 서로 맞닿은 지붕에 가려 잘 들지 않는 축축하고 좁은 골목 끝에 있었다. 쪽방의 벽은 시멘트가 발라지지 않은 거친 벽돌로 만들어졌다. 성면 지붕은 여기저기 새어 천장에 물 얼룩을 만들었고 안의 공기는 썩은 나무문 바로 앞에 고여있는 하수구 냄새와 섞여 답답했다. 그 좁은 공간에서 호화는 사라진 단어였다. 더 이상 그들의 등을 편안하게 해주던 푹신한 스프링 매트리스도 없었다.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던 에어컨도 없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그들 둘의 잠자리가 되어준 것은 얇은 돗자리 한 장뿐이었다. 매일 밤 그들은 굶주린 채 윙윙거리는 사나운 모기들과 집 천장에서 뛰어다니는 시끄러운 쥐소리와 함께 잠을 자야 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피부 관리와 명품 옷으로 항상 멋지게 보이던 김 여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은 칙칙하고 기름졌으며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잔주름이 뚜렷하고 깊게 보이기 시작했다. 비싼 미용실에서 항상 깔끔하게 손질했던 머리는 이제 종종 축 처지고 퀴퀴한 냄새가 났으며 김밥 포장 고무줄로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다. 더 이상 칭찬하는 사교계 친구들은 없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이웃들만 있을 뿐이었다. 매일 김 여사는 새벽 기도 시간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야 했다. 예전 습관처럼 아침 운동을 가거나 개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공장 노동자인 이웃들을 위해 빨래와 다림질을 하는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이 가짜 전사교계 명사는 한때 매우 경멸했던 힘든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춰야 했다. 한때 도자기 찻잔만 잡았던 그녀의 부드러운 손은 이제 피부에 뜨거운 값싼 세제에 노출되어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다. 종종 그녀는 다른 사람의 옷에 묻은 얼룩을 닦으며 공중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고 한때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하인이 되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그러나 이웃들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김 여사의 느리고 덜 깨끗한 일처리, 그리고 여전히 세탁 비누의 품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자주 비웃고 꾸짖었다. 민준의 상황도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사실 그는 어머니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겪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때 취업 지원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했던 명문대 졸업장은 이제 튀김 포장지보다 가치 없게 되었다. 부정직한 직원, 자산 횡령범, 그리고 이 회장의 대기업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사람이라는 낙인은 그가 모든 회사에서 즉시 거절당하게 만들었다. 행정직원이 필요한 작은 회사조차도 민준처럼 청렴도 기록이 나쁜 사람을 고용하기를 꺼렸다. 기업 세계는 그에게 문을 굳게 닫았다. 마침내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민준은 한때 가졌던 하늘 높은 자존심을 멀리 버려야 했다. 그는 도시의 중앙 도매시장에서 일용직 짐꾼으로 잡다한 일을 했다. 매일 밤부터 새벽까지 민준은 50kg 무게의 쌀, 채소, 양파 자루를 배송 트럭에서 상인들의 가판대로 옮겨야 했다.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의 인체공학적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던 그의 등은 이제 척추를 고문하는
무거운 짐을 견디느라 긁히고 멍들고 구부러졌다. 한때 꾸준한 관리로 깨끗하게 유지되던 피부는 이제 햇볕에 타서 검게 변하고 기름지고 비누로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는 때로 가득 찼다. 한때 반짝이는 가죽 구두에 쌓여있던 발은 이제 핀으로 이어진 얇은 슬리퍼만 신고 썩은 쓰레기로 가득한 축축한 시장 바닥을 걸었다. 민주는 종종 더 강한 다른 짐꾼들과 짐을 나르는 일을 두고 다투어야 했고 종종 진흙탕에 밀려 넘어져 그가 한때 오만한 젊은 관리자였다는 것을 모르는 시장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민준이 너덜너덜해진 몸과 템페와 나물 반찬이 곁들여진 김밥 2개를 살 만큼의 잔돈을 들고 쪽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휴식을 위한 평온을 제공하기는커녕 새로운 지옥으로 그를 맞이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어려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김 여사는 이 모든 고통에 대해 계속해서 민준을 탓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는 민준을 부자고 착한 아내인 수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쓸모없고 어리석은 아들이라고 욕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과거를 들먹이며 만약 민준이 이 회장의 마음을 더 잘 얻고 그 차에 대해 너무 정직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민준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들이었을 때처럼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은 쓰라린 현실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어머니의 욕설에 훨씬 더 잔인하고 상처 주는 말로 맞받아쳤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훔친 제네시스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김 여사의 오만한 입과 과시적인 생활 방식에 엇보라고 소리쳤다. 민주는 어머니의 탐욕이 자신을 소소한 부패와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직업, 아내, 그리고 미래를 잃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들의 증오에 찬 외침은 종종 플라스틱 접시를 깨거나 문을 세게 닫는 것으로 끝났고 옆집 이웃이 벽을 두드리며 한밤중에 계속 소란을 피우면 쫓아낼 것이라고 위협하게 만들었다. 덥고 답답한 그 좁은 공간에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애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호 증오, 비난, 그리고 고치기에는 너무 늦은 깊은 후회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다시 올라갈 희망 없이 자신들이 판 가난의 수렁에 함께 갇혀 있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에게 파멸의 폭풍이 닥쳐 그들이 한때 누렸던 거짓된 호화로움의 흔적을 지워버린 지 1년이 흘렀다. 시간은 그들의 비참한 운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흘러갔다. 반면 인내심 있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시간은 달콤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지구에 위치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분위기는 매우 시원하고 조용하고 우아했다. 그 레스토랑은 성공한 사업가들과 상류층이 모이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고급 커피의 향기가 중앙 냉방 장치로 완벽하게 조절된 공기를 가득 채웠다. 재즈 악기 연주가 희미하게 들리며 그 장소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메인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유리벽 옆에 위치한 최고의 테이블 중 하나에 수진과 그녀의 아버지 이진옥 회장이 앉아 있었다. 수진의 모습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위험 있었다. 그녀는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현대적인 드레스를 우아하게 입고 있었고 부드러운 패턴의 실크 스카프와 잘 어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빛났으며 위조할 수 없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발산했다. 더 이상 슬픔, 정신적 압박 또는 부은 눈의 흔적은 없었다. 억압받던 민준의 아내였을 때와는 달랐다. 수지는 이제 온전하고 독립적이며 존경받는 여성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축하의 날이었다. 수지는 방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 자신의 무슬림 패션 부티크 5호점 개점을 공식화했다. 자신의 자본과 아버지의 전략적 지도로 다시 시작한 사업은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세상에, 그리고 특히 자신에게 아버지의 큰 이름의 그림자 없이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회장은 넘치는 자부심과 애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 노신사는 건강해 보였다. 수진이 이웃나라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의 미소는 넓고 자유로웠다. 그들은 함께 밝게 웃으며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 디저트를 즐겼고 진정한 삶의 승리를 축하했다. 이 회장에게 해로운 기생충으로부터 딸이 벗어나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행복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산 어떤 고급차보다 훨씬 더 비쌌다.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대화 중에 수진의 시선은 우연히 옆에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 향했다. 그 유리는 두껍고 방음이 되어 정반대의 두 세계를 완벽하게 분리했다. 조용하고 향기롭고 호화로운 레스토랑 안의 세계와 시끄럽고 덥고 먼지 많고 잔인한 밖의 세계. 레스토랑 앞대로변 보도에서는 점심시간 때문에 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었다. 수지는 레스토랑 로비 입구에서 멀지 않은 불법 주차구역에서 작은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낡고 찢어지고 기름때로 가득한 주황색 조끼를 입은 불법 주차 요원이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긁혔다고 주장하는 고급 세단 차주에게 심하게 욕을 먹고 있었다. 주차 요원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매우 비참하고 두려운 몸짓으로 용서를 빌었다. 그는 맞거나 신고당하지 않기 위해 가슴 앞에서 두 손을 여러 번 모으며 사과했다. 주차 요원의 피부는 뜨거운 햇볕에 검게 탔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길었으며 길거리 먼지로 가득했고 몸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깡말랐다. 광대뼈는 날카롭게 튀어나왔고 눈은 검은 동그라미에 둘러싸여 푹 꺼져 있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초라한 모습 뒤에 익숙한 인물을 알아보려 애썼다. 다음 순간 수지는 깜짝 놀랐다. 그는 민준이었다. 한때 항상 깔끔한 셔츠, 단정한 정장, 그리고 비싼 시계로 멋을 냈던 전남편이었다. 이제 그는 제대로 된 신발도 없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서 2,000원짜리 잔돈을 위해 다른 사람의 욕설과 침을 받아내고 있었다.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남은 사랑이나 솟아나는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고통받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이질적인 동정심 때문이었다. 수진의 눈은 민준이 서 있는 곳 건너편 보도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옷과 색이 바랜 잠옷을 입은 한 늙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작은 포장, 휴지와 마스크를 애처로운 얼굴로 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길거리 먼지와 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주름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김 여사의 얼굴선을 매우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한때 쇼핑몰에서 가짜 가방을 자랑스럽게 과시하고 모든 개모임 기회마다 수진을 부리미고 어리석다고 모욕했던 여인이 이제 길가에서 손을 내밀어야 했다. 단지 1,000원짜리 휴지를 사줄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며 그 광경은 수진의 그들에 대한 마지막 기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나 어쩌면 운명이 드라마의 결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 방금 차주에게 꾸지람을 들은 민주는 고급 레스토랑 건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마도 그는 뜨거운 햇볕을 잠시 피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편안한 삶을 그냥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눈은 맑은 유리창을 꿰뚫고 그를 바라보고 있던 수진의 눈과 바로 마주쳤다. 민준에게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서 있던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발은 뜨거운 아스팔트에 못 박힌 것 같았다. 민주는 전 아내가 저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빛나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수진이 한때 자신이 느끼고 낭비했던 호화로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수진의 테이블에 있는 맛있는 음식이 아마도 자신이 3개월 동안 자루를 나르고 차를 주차하며 번 수입과 맞먹을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수치심, 극심한 후회, 그리고 자존심의 붕괴가 민준의 가슴을 너무나 세게 쳐서 숨이 막히고 토할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의 비합리적인 자존심과 탐욕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명확하게 보았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수진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고 안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 두꺼운 유리가 더 이상 뚫을 수 없는 운명의 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밖의 먼지일 뿐이었다. 반면 수지는 진열장 안의 다이아몬드였다. 민주는 기묘사도 고개를 돌리고 놀라움에 입을 막는 것을 보았다. 후회의 눈물이 그녀의 더러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지는 눈물이 고인 민준의 눈을 몇 초 동안 길게 바라보았다. 수진의 얼굴에는 분노도 만족스러운 조롱의 미소도 불타는 복수심도 없었다. 있는 것은 단지 무표정하고 차분한 시선뿐이었다. 끝난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조금도 자리가 없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수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일방적으로 그 눈 맞춤을 끊었다. 그녀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 회장도 밖의 민준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 회장은 단지 딸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수지는 아버지의 미소에 부드럽게 화답한 후 우아하고 단호한 손짓으로 레스토랑 웨이터를 불렀다. 웨이터가 오자 수지는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창문 커튼을 닫아달라고 요청했다. 웨이터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커튼줄을 당겼다. 두꺼운 금색 천이 인치씩 내려와 천천히 거리 풍경을 가리고 민준의 수진에 대한 시야를 차단하고 레스토랑 안의 밝은 빛과 밖의 고통스러운 더위를 분리했다. 커튼은 단단히 닫혔고 수진에게는 그녀의 과거의 책도 영원히 닫혔다. 한편 민준과 그의 어머니에게 후회 속의 삶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겪어야 할 창살없는 감옥이었다. 5년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돌기에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도매시장 변두리의 소박한 판잣집 커피숍에서 민주는 멍한 시선으로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한때 짙고 검었던 머리는 이제 희끗희끗해지고 몇 군데는 숱이 적어졌다. 얼굴 피부는 햇볕에 거칠게 탔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너무 많이 피운 담배 때문에 이가 누렇게 변했다. 그는 색이 바랜 정당 티셔츠와 낡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묽은 블랙커피 한 잔과 차가운 튀김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오늘 야채를 나르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아침 식사였다. 시장의 소음과 상인들의 외침이 그의 암울한 삶의 배경 음악처럼 들렸다. 가게 주인이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였을 때 민준의 주의가 쏠렸다. 아침 뉴스 방송은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영감을 주는 여성 기업가 프로필에 대한 특별 보도를 하고 있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자 민준의 심장이 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수진이었다. 그러나 그가 텔레비전에서 본 수진은 그가 예전에 알던 수진과는 매우 달랐다. 그녀는 너무나 우아하고 위엄있고 진정한 행복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수진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둘러싸인 예전 이 회장의 집보다 훨씬 더 큰 호화로운 집마당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수진 옆에 인물을 비추었다. 친절한 미소와 온화한 시선을 가진 잘생긴 남자가 귀여운 어린 아들을 안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새 남편으로 종교적이고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건축가였다. 인터뷰에서 수진은 빛나는 눈으로 자신의 성공이 현재 남편의 기도와 지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그녀를 여왕처럼 대했고 함께하는 행복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진은 또한 그녀의 어두운 과거로부터의 헌신으로 가정유기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사회재단을 막 설립했다고 언급했다. 그 성공 이야기에는 민준의 이름이 조금도 언급되지 않았다. 수진에게 민준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마침내 빠르게 달릴 수 있기 전에 그녀를 넘어뜨렸던 작은 조약돌에 불과했다. 민준은 가슴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고 마치 큰 돌이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수진의 삶이 지금 얼마나 완벽한지 보았다. 그는 새 남편의 눈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았다.
민준이 어머니의 자존심을 쫓느라 바빠서 주지 못했던 것이었다. 후에는 큰 파도가 바위를 치는 것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파도가 그를 삼켜버렸다. 민주는 1년 전 가벼운 뇌졸중으로 좁은 월세집에서 마비된 채 누워있는 김 여사를 떠올렸다. 한때 오만했던 어머니는 이제 잠결에 울고 헛소리를 할 뿐이었다. 돈이 없어 거의 갈아주지 않는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노년을 보내며 문병 오는 사격의 친구 하나 없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테이블 위에 동전 몇 개를 놓고 여전히 수진의 작은 가족의 행복한 웃음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방송을 뒤로하고 일어섰다. 그는 축축한 시장의 쉔소 속으로 걸어나와 무거운 양파 자루를 다시 어깨에 짊어졌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며 마침내 민준의 뺨에 떨어진 눈물을 감추었다. 그는 가장 힘든 벌이 가난이 아니라 한때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었지만 금이라고 생각했던 돌멩이를 위해 그것을 버렸다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멀리서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보내야 했다. 반면 그는 끝없는 후회의 미로에 갇혀 제자리를 맴돌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운명에 의해 완벽하게 쓰인 정의로 끝났다.